안녕하세요. 오늘 44강, 저번 시간에 43강 했었고요. 44강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추상과 다양한 표현,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은 이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신문사에서 기사를 발췌해서 그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홀로그램 입은 미술 해가지고 공연이 되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 용어만 조금 체크하려고 보는 건데, 넘버볼 홀로그램 쇼 레츠고의 한 장면인데, 이제 그 공연가기 3명이 미디어 무대를 그 도화지 삼아서 자유자재의 붓터치와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실제와 같은 홀로그램 영상을 관객의 눈앞에 그려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본 적은 없는데, 특히 동작 인식, 음성 인식 및 실시간 홀로그램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관객의 움직임과 환호성의 호응도에 따라 무대가 변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관객의 참여적인 요소나 관객에 의해서 변화하는 요소는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작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객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때 거기에 따라 무대가 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과 가상의 현실을 구현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해 가지고 실제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상회의 같은 시스템인데, 그걸 이제 텔레프레젠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상대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로 관객이 무대 위로 소환되기까지 하는데,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이제는 네오 다빈치 시대라는 인식의 체계에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인데, 각종 산업 문화에 옷을 입히는 것과 함께 문화 콘텐츠도 융복합 과정을 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각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장르가 포함돼 가지고 한 문화적 성향으로 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요거 이제 재현에 의한 표현인데, 재현에 의한 표현에 보면은 이제 피카소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현에 의한 표현에서 대표적으로 샤르탱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재현에 의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뭐 콜라주고 약간 추상화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재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잔에서부터 피카소, 그러니까 입체파까지가 결국 재현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얘네 특징을 보시면 모든 종류의 재료를 이용해서 콜라주라는 결정적인 기법을 발명한 후에 피카소는 종이 붙이기에 착수를 하는데, 신문, 조각, 색종이, 악보 등의 손에 닿는 것을 자르고 붙이는 것으로 구성을 했대요. 종이 붙이기 기법을 통해서 색채가 다시 도입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분석적 입체주의에서는 색채가 없어졌죠. 근데 얘네들이 다시 색채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중첩된 여러 평면에 깊이감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피카소는 회화의 평면적 공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용적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공간의 그 정복을 원하게 됐는데, 실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인 콜라주는 종이나 헝겊 등의 각종 재료를 찢어 오려 붙여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으로 오려 붙인 각 조각들은 하나의 기호로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카소는 화폭 위에 마분지로 된 상자를 붙였고, 그 상자의 길쭉한 틈을 울림통을 표시했고, 이 그림에서 오브제, 그림에서 나타내는 대상 오브제가 나무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나무를 모방한 종이를 붙이고, 또 그 오브제가 줄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줄을 그어진 종이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종합주의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콜레하고 콜라주하고 지금 약간 섞어서 써놨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콜레는 종이 쪼가리를 붙여놓은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입체물적인 요소까지 붙인 걸 콜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종이를 이렇게 색채 나타나죠. 그래서 중첩된 여러 평면이 또 깊이감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마분지로 오브제 해가지고 나무로 되어 있음을, 오브제 나무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를 모방한 종이를 붙이고, 오브제가 줄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줄이 그어진 종이 테이프를 붙였다. 그럼 뭐냐, 실제 사물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대상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타라든가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럼 나무로 돼 있으면 나무에 그 벽지를 붙였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피카소와 브라크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피카소와 브라크 중 대상의 재질감을 살리고, 대상을 이제 기타를 그렸으면 기타의 형식들의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 즉 나무로 된 거면 나무 종이를 붙이고 나무 모양의 종이를 붙이고 그 형태에 맞춰서 표현을 했던 것은 브라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지를 붙이거나 전혀 관련성 없는 대상을 붙이게 되는 사람이 피카소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뭐 내내 다 중요한데 피카소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피카소는 대상의 형태가 기타가 나무로 됐지만은 다른 대상을 붙임으로 해서 그 붙인 대상 자체가 어떻게 됐어? 오브제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그 붙인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브라크 같은 경우는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기타 모양이 그 기타처럼 보여지길 원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브라크를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같이 얘기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붉은 가오리 해가지고 뭐 샤르댕이죠. 샤르댕은 이제 정물화, 우선 정물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풍속적 요소도 그리고 막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정물화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로코코에 해당되지만 반로코코의 형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려오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계몽주의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14세부터 해가지고 15세, 16세가 나오는데 루이 14세, 15세까지 등장을 했을 때 그쯤에서 유행을 하게 된 거고 루이 16세 때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민혁명이 과격해지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그 로코코 시기에 귀족들의 어떤 향락적인 모습들의 그런 어떤 양상들이 루이 16세 때 모든 것이 거의 귀족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 그러면은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을 화면에 재배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들은 아카데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카데미는 굉장히 대상을 그리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상이 정물이라 할지라도 고가의 제품이라든가 굉장히 반짝거리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을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굉장히 서민들의 일상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식탁 위에 냄비, 항아리, 거품, 뜨개운 국자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고양이 옆에 양념 그릇이 보이고 옆에 굴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댕은 구리로 만든 부엌 용기에 그 식품의 그림자를 그려놓어 조개, 천, 돌 등의 재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재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그 표현의 특징의 그 중요한 요소가 재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뭐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걸 표현했다면 그 반짝거리는 표면을 잘 표현했겠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서민들의 투박한 대상들을 그렸기 때문에 그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하죠. 자, 식탁 위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릇은 오른쪽, 음식은 왼쪽에, 가오리는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샤르댕은 실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부엌을 묘사했지만 부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물건을 재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상상에 의한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초인실주의 다양한 방법 나와 있고요. 자, 어릿광대 사육제 해가지고 미로의 작품입니다. 자, 환영을 자동기술법으로 우선 사용을 했고요. 자, 넉넉하지 못한 파리 생활 중에 한때는 극도로 가난해 기아 상태에 빠지기도 했던 미로는 당시 경험한 환각을 바탕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성적인 거를 거부하니까 환각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요소를 끌어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빈 벽을 응시한 후에 그 벽에 맺히는 영상을 종이나 캠퍼스 위에 아멜바 같은 미생물의 형체들을 둥둥 떠다니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수업 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초현실주의는 1924년 시인 앙드레 프루통의 주도로 시작된 문예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주체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미술보다 문학에 더 어울리는 운동이지만 미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미술이든 간에 그런 어떤 과학적, 심리학적 개념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잠재있는 무의식의 꿈과 세계를 표현했다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무의식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만 기억한다면 무의식을 쓰는 것이 좋고요. 브루통은 초현실주의 순수한 정신의 자동기술 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위한 사고의 진정한 기능, 이성, 외부의 모든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에 의해서 어떤 통제도 없이, 그러면 반대로 이 통제가 있다는 건 뭐라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 이성이 되겠죠. 이성이 개입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식과 이성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벗어나 동상의 환상세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럼 초현실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요. 하나는 달리나 키리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기법은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전체 기법을 많이 사용하죠. 다른 하나는 에르스트나 마션 같은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즉흥적인 창의적 기법의 낯선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위 언급한 화가들 외에도 뭐 그런 작가들이 있고요. 자, 여기 작품에서는 부부
그래서 종이에 수채물감 사용했고요. 요즘에는 뭐 재료도 같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볼스, 독일 작가고요. 아무래도 초인실주의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펜글씨와 잉크의 얼룩을 사용해 가지고 개성 있는 화면을 발전시켰는데, 원래 이게 얼룩적인 걸 만들고 거기다 형상을 덧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정적인 추상화의 선구자인 볼스는 펜글씨와 물방울의 잉크 얼룩, 그 흠집, 대단한 붓질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개성적인 회화를 발전시켰고, 볼스는 바우하우스에서 등록했지만 실제 참석하지 않아서 예술가로서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네, 아프리카와 원시적인 근원은 여기 나와 있네요. 아프리카와 그 원시적인 예술의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예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 표현을 했다. 당시에 유행했던 기하학적 추상을 거부를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중력의 역전사진 라메르, 현실에서 찍을 수 없는 구도의 사진을 주로 찍는 라메르는 상식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로 작품과 관람객의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진을 우선 찍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로 꾸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사진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 라메르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가와 관람객의 머릿속에 그리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는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릴 때 화면들이 겹쳐지는 현실을 불가능한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와 같은 시각적 착각이 영감을 얻는데, 그리고 그런 기술적 도구로 온갖 조작이 가능해진 이 이 시대에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헬림 풍선을 매달고 몸에 줄을 단 채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철구를 이용해 절벽에 매달리는 그런 퍼포먼스. 이처럼 라메르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사진 속 자세를 만들어낸다고.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추상의 전개. 자, 장미. 캠퍼스의 이물감, 미첼입니다. 힘찬 붓자국의 유기적인 선과 강렬하면서도 다채로운 색채 전면을 비대칭으로 구성을 하는데, 조한 미첼은 1950년대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맥을 이은 2세대 작가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1969년부터 모네의 명작 수련이 탄생한 파리 근교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시각과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에 그녀의 색채 감각을 자극했으면 했고, 격렬한 붓터치의 불협화음의 미국적 회화의 전통이라면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내는 선정적인 감성, 프랑스의 자연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적 요소보다는 프랑스의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추상표현주의가 나오죠.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요. 추상표현주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기도 하고요. 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수적이고 균일화된 문화 안에서 예술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과 경험을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바람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추상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상표현주의는 감정으로 이제 제스처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상표현주의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열정적이 칠해진 액션 페인팅이 그 하나로 제슨 폴록 뭐 이런 작가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면회화로 마스크 로스커, 마크 뉴먼 이런 작가들이 이제 생면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추상표현주의와 생면화를 따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동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회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의 효과를 위한 추상의 표현이는 마블링, 데칼코마니, 태우기, 번지기, 불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묘법. 박서보 선생님 작품이 아직 시험 문제 거론되지 않았는데,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작품으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그런 어떤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흠뻑 젖은 한지가 마르기 전에 연필이나 나무 주걱 등을 선을 그은 다음 지우고 다시 긋기를 반복한다. 박서보는 한국 현대미술의 모더니즘 형식 및 추상의 추상미술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묘법의 연자, 그래서 한지를 반죽해 가지고 질감을 낸 작가 특유의 모노크롬 회화인데, 흠뻑 젖은 한지가 마르기 전에 연필이나 나무 주걱 등으로 선을 그은 다음 지우고 다시 긋는 방식, 또 물속에 쉽게 유동하여 작업 시 밀리면서 표정을 일으켜 그 현장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한지의 특성을 잘 활용했다는데, 이분의 작품은 쉽게 얘기하면 한지를 씌우고 물에 적셔서 씌우고, 아니면 한지를 놓고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씌우고 연필로 그어요. 연필을 긋고 다시 한지를 씌우고 다시 그어요. 또 한지 씌우고 또 다시 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한 상태에서 계속 긋는 게 아니라 한 겹 한 겹 이런 식으로 하고 긋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한 겹 하고 긋고 한 겹 하고 긋고 이런 식입니다. 박수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이 긋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긋기는 하는데, 의식적으로 긋다가 나중에는 그게 무의식적인 행위로 진전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타페스. 혼합자료를 사용해서 물질과 사유를 연결하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데, 타피에스의 예술의 기본 결국은 금욕과 정적 겸허, 그래서 전통적인 재료인 유화에다가 모래, 대리석가루, 타르, 악교 등을 실험적 재료들과 진료와 그 다음에 스페인 특유의 강렬한 풍토성을 실은 타피에스의 그림은 황폐감, 분노, 시간 파괴 이런 것을 연상케 한대요.
마치 벽에 칠해진 낙서처럼 때로는 고고학적 유품이나 화석의 잔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의 회화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 마모되고 파괴된 느낌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얀색 중심의 캠퍼스가 해가지고 로스코가 나오네요. 로스코. 자, 거대한 캠퍼스. 이 사람의 특징,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캠퍼스입니다. 거대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색 자체를 더 숭고하게 느끼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더 강렬한 색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대한 캠퍼스를 사용했고,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분할한 후 반짝이는 단일 색조로 화면을, 근데 기하학적으로 분할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큰 면으로 나눴다는 그 정도죠. 시각 예술의 본질은 색에만 의존해 그림을 그렸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색면을 쌓아 올린 추상화는 로스코의 대표적 스타일이고, 주로 큰 그림을 그린 그는 큰 그림이 치밀하고 인간적이라 생각을 했고, 작은 그림은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작가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뭐 이런 것은 의미는 없고, 로스코는 형태의 관계에 탐구하는 데 관심이 없고 단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로스코는 생명회화는 사실 추상 표현주의에서 추상만 가져오고 표현주의적 요소를 배제시켜서 결국 붙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는데, 이제 로스코 같은 경우는 색에 대한 숭고, 그 한마디죠. 색에 대한 숭고는 결국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결국은 그 몬드리안이 말년에 재즈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절제의 상징인 몬드리안이 이런 다양한 색채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삼무채색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굉장히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뉴욕의 방거리를 구상을 했고요. 네온 쌓이는 반짝이는 뉴욕의 방거리를 흘러나오는 경쾌한 재즈 피아노 리듬, 그리고 라이트를 켠 색색의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브로드웨이 풍경을 요게 이제 묘사를 했대요. 수평과 수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검은 선들을 화면에 완벽하게 나누고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원색의 색면으로 화면을 조직하고 질서를 묘사하는 등의 창작에서 이적인 사색에 집중했고요. 그가 표현한 크기와 서로 다른 칸, 길이가 서로 다른 선의 색상의 조합에 음악성을 표현했다. 여기서 음악성이 나타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음악성이 나타나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몬드리안이 칸디스킨 작품 보고 어떻게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 그걸 비판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작품에서도 역시 음악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2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이제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은 23일입니다. 23일이고요. 24일, 25일 크리스마스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당연히 안 나죠. 이제 30일 날 발표니까. 그래서 뭐 2차 준비 잘 마무리 하시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정도는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뭐 간혹 가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너무 이게 기분 좋고 이렇게 노는 기분이 들면, 혹시 그런 기분, 그게 좀 재스러워서 뭐 혹시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이 안 날 뿐이고,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었다가 또 2차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로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 2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인강생 분들은 아직까지 그 동영상 보내오는데, 이제 적당히 이제 보내고, 이제 뭐 조금씩 줄고 있어요. 처음에 많이 보내다가 어쨌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안 보내신 분들도 한 번씩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